안녕하세요. 미국 도시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껴주시는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시리즈는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한 번쯤은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을 만한 주식 투자의 고수분들 혹은 각종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만나 뵙고요. 그분들의 훌륭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매우 값진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만나볼 분은 현재 국내 해외 펀드를 운영하고 계신 현직 펀드 매니저고요. 최근에 뉴마켓 새로운 기회라는 책도 출간하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김명선 작가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존에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김명선 작가님이라고 제가 이름만 들었을 때는 50대 아저씨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화면에서 만나는데 갑자기 웬 아가씨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네. 젊으시네요. 근데 그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셨는데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제가 올해 8년차 펀드 매니저입니다. 아유, 그래요? 그러면은 네. 한 15살에 펀드 매니저로 시작하셨나? 너무 부끄러워요. 네, 네, 너무 젊어 보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네.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칸사스 자산운용에서 일하고 있는 8년차 펀드 매니저 김명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현직 펀드 매니저이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뉴마켓 새로운 기회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선호하시는 그 투자 종목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시더라고요. 가치주도보다는 그 고성장, 성장주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고성장하는 성장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주가의 상승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서 좋아하는데요. 주가는 사실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함수잖아요. 결국 높은 성장률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실적도 좋아지지만 밸류에이션도 확장 국면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고성장하는 그 성장 섹터 내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도 굉장히 빠른데 밸류에이션의 확장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때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년 정도 성장주 주식들이 정말 많이 순환을 당했는데, 이제, 맞아요. 예,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힘드셨죠? 네, 저도 이제 주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또 제 펀드도 성장주 위주로 포지셔닝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 생각에는 한국 분들 중에서 성장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격이 좀 화끈한 민족이다 맞아요. 보니까. 주가 한 예, 번에 올라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아마도 한민족이 전체적으로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출간하신 뉴마켓 새로운 기회라는 책을 통해서 그 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건 그 뉴마켓에 관련된 그 자체 내용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뉴마켓이 하나의 단기 테마가 아니라 장기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앞서서 제가 그 고성장하는 성장주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성장주가 계속 주가가 아웃퍼폼하고 주가가 계속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 기업이 밸류에이션 확정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확장이 장기간 유지되는 섹터에서 결국 주도주가 나오고 팬베거 주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확장이 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섹터가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6가지의 뉴 마켓을 제시하여서 독자분들과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 팬데믹 그 수혜주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팬데믹 수혜주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의 삶이 패턴이 변하는 거는 변화라기보다는 하나의 진화로 보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됐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그럼 네.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팬데믹이 잠잠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슈퍼마켓에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손을 잡고 가던
했던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쇼핑을 하는 문화로 한 단계 이제 다른 국면으로 좀 전환을 했다, 뭐 진화를 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은 이게 뭔가 사람들의 삶에 이미 계속 뭐라고 할까요? 좀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는 밸류에이션 확장이 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뉴마켓 새로운 기회는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파트에서 이제 하나씩의 투자 키워드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메타버스거든요. 김명선 작가님께서는 뭐 저에 비해서도 훨씬 이제 연배 어리시고 아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메타버스의 미래,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좀 뉴 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대표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총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다는 점이고, 그 점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같이 이제 미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봐도 얼마나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깊게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MZ세대가 메타버스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는 점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두 번째 이유인 MZ세대가 메타버스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는 점에 좀 더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미 이제 M세대도 그렇고 Z세대도 그렇고 특히 이제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라면서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 같은 플랫폼의 노출도가 굉장히 컸고 또 MZ세대들이 현재 청소년에서 이제 대학생 정도 되는 그 세대들이잖아요. 예.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도 하고 또 뭐 비대면 축제도 즐기고 이런 게 좀 당연시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메타버스에 익숙하다는 점은 좀 굉장히 나중에 사회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항상 인터넷의 보급과 비슷하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처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단순한 테마라고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인터넷으로 인해서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고, 그리고 인터넷에 익숙한 X세대들이 주류 세대가 되면서 현재 인터넷은 저희 삶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고, 업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메타버스도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메타버스에 익숙한 MZ세대들이 사회의 주류 세대가 된다면, 저희는 이제 회사 업무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는 게 되게 당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랑 좀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하는 건데 이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사실 많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예시하셨던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게임 캐릭터에 불과하지 아바타의 의미가 있나? 이게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삶을 영위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좀 반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이게 김명선 작가님이 밀레니얼 세대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예, M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M세대의 입장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 같은 X세대 아니면 저보다 이제 윗세대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는 이러한 식으로 좀 그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 미래 성장 산업의 그 키워드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오늘 주안점을 둬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지만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보면 더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네. 암호화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전망이 정말 좋을 거다.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반면에 이 암호화폐의 가치는 전무하다.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의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많은 의견이 분분한데 김명선 작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코인 투자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열풍이 2017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020년 말부터 2021년에 한 번 있었다고 이제 크게 두 번의 상승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21년의 상승은 2017년과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섹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좀 달랐고요. 두 네.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인식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달랐던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암호화폐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운데 예, 예, 예.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예. 먼저 암호화폐는 세대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세대 암호화폐의 대표이고요. 이더리움은 2세대 암호화폐의 대표예요. 이 예. 2세대 암호화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예. 어떤 기능이냐면 제3자의 개입 없이 다양한 계약을 이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고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게 하는 그런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또 알아야 할 개념이 메인넷과 디앱이라는 건데요. 이 예? 메인넷은 예.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진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말하고, 디앱은 메인넷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애플 아이폰을 쓰면 iOS라는 운영체제 위에 수많은 앱이 존재하잖아요. 카카오톡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이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암호화폐는 하나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세대 암호화폐는 이 메인넷을 중심으로 수많은 디앱이 같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디앱을 보유하고 있는 메인넷이 이더리움이거든요. 예, 예.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 이제 수많은 조그마한 어플리케이션, 디앱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 수가 음. 지금 한 3,000개 정도 달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라는 메인넷과 연결된 수많은 작은 프로젝트 3,000개가 하나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암호화폐가 하나의 화폐가 아니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쉽게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예전에 이제 모바일 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는 게 이제 iOS가 나오고 안드로이드라는 그 운영 체제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라는 운영 체제 안에 만들어진 건데, 결국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이더리움은 2세대, 그리고 이제 3세대는 디앱으로 보면, 디앱이라는 것은 이더리움 같은 그 메인 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뭐 모바일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디앱은 3세대는 아니고 이제 2세대의 그 메인넷에 예. 함께하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점은, 우리가 이미 그 안드로이드랑 iOS 모바일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는데, 모바일 생태계를 떠나서 굳이 이 암호화폐 플랫폼이 만들어 놓은 다른 세상으로 가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제가 아까 iOS에 비유한 건 이제 이해하기 쉬우려고 비유를 해드린 거고, 예. 사실, 이러한 관계, 이러한, 생태계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던 그런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웹 3.0이라는 개념이
뜨고 있고, 이제 그 개념을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예, 예, 과거에는 그 iOS나 뭐 이런 모바일 운영 체제들이 모두 중앙 집권화된 운영 체제잖아요. 애플이라는 이제 집권화된, 애플이 약간 구글이 중앙 집권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이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웹 예, 3.0이 표방하는 세상은 각자 탈중앙 된 그런 세계인 거죠. 아무런 정부나 뭐 인간의 개입 없이 이런 시스템이 하나의 뭔가 법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세계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가면은 좀 더 이해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iOS의 비유를 한 건 이제 하나의 비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웹 3.0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안드로이드라든지 iOS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이러한 생태계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매개체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네네. 만약에 웹 3.0로 옮기게 되면 탈중앙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과연 탈중앙화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왜 우리가 이쪽에 좀 뭐랄까 응원을 보내야 되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에 따라가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 그동안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곳이, 많은 매출을 창출하는 게 이 사용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런 빅테크 기업이 이용을 해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 웹 3.0은 사용자의 데이터는 사용자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 3.0의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에 관한 가치는 다 사용자에게 기속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중앙화된 이 웹 3.0의 개념은 제가 봤을 때는 중앙 집권화된 거에 대한 반발에서 이제 출발하지 않았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정보가 하나의 커다란 그 매개체가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우리 정보를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테크 기업에서 마음대로 저장하고 판매하고 뭐 계속해서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을 해왔는데 사실 그렇죠. 그 정보는 우리한테 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팔아도 우리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커다란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은데 그 네. 탈중앙화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플랫폼이 예전 플랫폼 방식이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가 기반이 되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메인 앱이 등장을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쉽게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세 번째 파트에는 이제 키워드가 NFT 그리고 디파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네.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이제 NFT라든지 디파이는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NFT가 뭐고 디파이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좀 아울러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NFT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인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대체 가능한 토큰을 생각하면은 또 이해가 쉬워요. 예를 네. 들어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대체 가능한 토큰인데, 이건 제가 가진 이더리움 한 개와 유주님께서 가진 이더리움 한 개는 사실 똑같은 이더리움이잖아요. 같은 가치를 예. 지니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환도 할 수 있고, 대체 가능한 토큰입니다. 근데 음.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이는 제가 가진 NFT와 미즈님께서 가지고 있는 NFT가 이제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NFT는 이 아이템에 고유의 일련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세상에서 하나뿐이고, 다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그런 토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NFT는 고유 인식 번호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를 한다. 따라서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가치가 생기는 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NFT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요. 예를 예. 들어서 이 NFT가 일렬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세상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 NFT 기술을
뭐 미술품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NFT 기술을 뭐 게임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위조 문제도 되게 많고 또 뭔가 탈세에 사용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은 그런 분야잖아요. 근데 이 예. 미술품을 NFT화 시킨다면 예. 최초의 발행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누가 누구에게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같은 정보가 모두 이 블록체인 상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이 작품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굉장히 쉬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 하나의 수단으로서 NFT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방금 전에 예로 들으셨는데 미술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들이 이미 대표적인 플랫폼이 있을까요? 이런 NFT를 거래하는 플랫폼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픈시라는 거래소가 이제 가장 유명하고요. 또 예.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소레어라는 플랫폼도 되게 유명하고, 이제 각 분야마다 좀 유명한 플랫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오픈시가 대중적인 NFT 거래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오픈시요? 네. 예. 미국 기업인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상장 기업은 그러면은 아니고, 네. 예, 지금 제 딸이 미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 보시기에는 나중에 미술이나 이런 예능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예술 작품을 이렇게 NFT화 시켜서 판매할 수도 있는 날이 온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많은 작가분들께서 NFT 미술품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구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작가분들께 좀 좋은 게 처음에 미술품을 NFT화 시킬 때 코딩을 할 때 거래될 때마다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를 최초 원작자에게 준다 이런 코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원작자분들은 한 번 미술품을 팔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미술품이 거래가 될 때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로열티처럼 수수료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작가분들께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원래 이제 작가분들께서 미술품을 팔 때 중간에 항상 갤러리라는 곳이 이제 껴있고 이 갤러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술 작품을 팔아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갤러리의 힘을 되게 셌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예. 문제가 있었고 또 작품의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뭐 갤러리가 몇 퍼센트를 떼가는데 제가 알기로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 정도. 근데 아, NFT로 이제 작가분들께서 미술품을 팔기 시작하면 갤러리의 문제 여부가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고 작가분들께서 미술품의 가치를 온전히 다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작가분들의 힘이 좀 더 세지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미술품 시장에서 NFT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한 가지 이제 바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뭐 내 예술 작품을 팔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내가 살고 네, 있는 지역 뭐 여기 한정되잖아요. 아무래도 갤러리에 와서 직접 그림을 보고 사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 NFT라는 것은 전 세계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예술품을 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네네.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NFT 쪽은 제가 제 딸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에 좀 궁금한 부분은 이제 디파이인데요. 네. 디파이는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눈 탈중앙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디파이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걸 말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 저희의 이제 기존 금융 서비스를 보면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제 중앙 감독기구의 감독 하에서 거래를 감시를 하고, 또 이 거래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예. 디파이는 이런 전통적인 금융과는 달리 아까 제가 암호화폐를 말씀드릴 때 소개드렸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스스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은 결국 중간에 매개체가 없으니까 만약에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송금할 때
그냥 바로 다른 사람한테 송금을 해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판매가 일어날 때도 중간에 신용카드 회사가 들어간다든지 은행을 통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주는 것처럼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이제 사용자가 코드에 입력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바로 그냥 거래가 실행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금융 시스템, 즉 중간에 매개체를 끼고 금융의 거래가 일어날 때도 사실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불편을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멈춰서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는데 중간에 은행이 왜 끼지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탈중앙화라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까지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것 빼고는 엄청난 불편은 못 느끼거든요. 그럼 과연 디파이가 우리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탈중앙화 금융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탈중앙화 금융이 좀 더 위험한 거죠. 소비자 보호 같은 혜택이 없으니까요. 근데 예. 저는 이런 탈중앙화 금융이 의미가 있는 게 과거에는 각종 프로젝트들이 금융 서비스와 만날 때 항상 어려웠던 게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곳과 협업을 해서 여기와 연결이 돼야 이제 그 프로젝트에 이런 금융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벽이 있었는데 이 예. 디파이가 생기고 나서 굳이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아도 내 프로젝트에 이런 금융이라는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해서 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스타트업 이런 쪽에서 좀 더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융 서비스를 디파이를 이용해서 쉽게 플랫폼에 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이 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당장 오는 것보다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권을 이용해 왔던 기업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